자, 우리 이번 건 파생상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파생상품은 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난이도도 하, 그 다음에 중요성도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자, 조금 내용은 용어가 저도 많이 생소합니다. 자,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자율이나 이자율 또는 뭐 주가, 환율, 이자율 또는 주가, 환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초자산이다 라는 말을 써요. 기초자산 또는 기초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기초변수. 그래서 이 기초자산을 기초로 해서 이 기초자산이나 기초변수를 기초로 해서 어떤 것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파생상품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나 주가나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기초자산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파생상품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기초변수 요거 이자율, 주가, 환율을 우리가 기초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서 네, 가치가 변동되는 겁니다. 이자율이나 주가, 환율 같은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하는 걸 우리가 파생상품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최초에 계약을 했을 때 최초 계약 시에는 투자 금액이 없어요. 투자 금액이 없거나 작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결정이 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즉 미래에 결제가 된다라는 말을 써요. 미래에 결제가 된다. 현재 시점이 아니에요. 다 파생상품은 미래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이득을 보고, 또는 뭐 미래 환율이 올라갔을 때 내가 이득을 보고, 항상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결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이 기초 변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즉 기초 변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금리나 주식, 그 다음에 통화 관련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통화 관련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계약 방법에 따라서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 또는 뭐 스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방법에 따라서. 기초 변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나 주식이나 통화 관련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 스왑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래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선도거래는 장외시장입니다. 장외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형화된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형화된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져서 정형화된 시장이 아니라 바깥에서 개인들끼리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장외시장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선물거래는 이에 비해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선물거래입니다. 자,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개별거래입니다. 선도거래는 개별거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선물거래는 공개 입찰입니다. 공개 입찰을 봐요. 공개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이제 선도거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가격의 형성은 계약 시에 형성이 됩니다. 계약 시에 딱 한 번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도거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봄에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배추 농사 하시는 분한테 배추 수확할 때 내가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딱 한 번 결정하고 마는 게 선도거래고요. 선물거래는 뭐냐면 매일매일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매일매일 가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배추 농사하시는 분한테 내가 가을에 배추를 얼마에 사겠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도거래는 딱 한 번 형성이 되지만 선물거래는 매일매일 가격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배추를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산다. 그러면은 선물거래가 되는 거고요. 배추를 농수산물시장이 아니라 내가 농민을 직접 거래한다라고 하면 선도거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죠. 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통한 표준 거래입니다. 표준 거래예요.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만기에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기에 결제를 해준다라는 말은 내가 배추를 살 때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선 주로 반대 매매를 통해서 반대 매매라는 걸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일일 정산이라는 거. 일일 정산은 당연히 없겠죠. 얘네는 일일 정산이라는 게 당연히 없습니다. 만기에 결제가 딱 한 번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일일 정산이 없고요. 얘네는 일일 정산이 매일매일 일일 정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성격을 보면 얘네는 불완전 시장이에요. 얘네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고요. 자, 얘네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말을 써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생상품, 선도거래, 선물거래를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배추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미래에 어느 시점에 구입을 하기로 당사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봄에 아예 그냥 가을에 배추를 내가 다 사겠다. 한 포기에 1,000원씩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선도거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배추를 1,000원씩 사기로 했는데 배추값이 폭락을 해서 3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 사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반대로 배추값이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배추값이 폭등을 했어요. 4,000원씩 합니다. 또 파는 사람이 또 안 팔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험부담감이 있어요. 계약이 깨질 위험부담감이 있는 것이 이제 선도거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배추를 구입하는데 미래 어느 시점에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추를 농수산물 시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선물거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선물거래가 되는 거죠. 그날 정산을 하는 거고요. 그날 매일매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선물거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선물거래. 자, 그래서 이제 선도거래에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배추를 구입할 때 미래 어느 시점에서 1,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1,000원에 구입하기로 했으면 300원으로 뚝 떨어져도 1,000원에 사는 거고요. 4,000원으로 올라도 1,000원에 사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배추를 1,0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가을에 김장 배추를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배추값이 300원으로 뚝 떨어지면 사는 사람이 손해고요. 배추값이 올라가면 그죠? 배추값이 올라가면은 역시 마찬가지 파는 사람이 손해죠. 그래서 옵션 계약을 맺습니다. 배추값이 3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1,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3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 안 살래. 안 사도 되는 옵션을 다는 거죠. 반대로 배추값이 1,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4,000원으로 올랐는데 내가 1,000원에 팔면 판매자가 손해니까 나 이럴 때 안 팔래. 이런 계약을 맺는 게 이제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거래에 옵션을 추가로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죠. 옵션입니다. 자, 이제 수합이라는 것은 이제 수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합에는 뭐가 있냐면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있고요. 통화
수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 수합과 금리 수합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홍길동이 엔화를 싸게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 수합은 홍길동은 엔화를 싸게 사갈 수 있어요. 엔화를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엔화가 아니라 달러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임꺽정은 반대로 임꺽정은 달러를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엔화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서로의 능력을 교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 수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홍길동이 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엔화를 싸게 사갖고 올 수 있어요. 임꺽정은 엔화가 필요한데 달러를 싸게 사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홍길동이 엔화를 사서 임꺽정은 그죠? 달러를 사서 홍길동한테 서로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금리 수합은 이거는 뭐냐면 고정금리라는 게 있고요. 고정금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변동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리라는 것은 이자율을 뜻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자율이 계속 변하는 거고요. 고정금리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금리 수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금리 수합. 그래서 이자율이 싼 쪽으로 대신 상환해 주는 건 금리 수합. 통화 수합은 통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은 지우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파생상품은 이자율이나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자율이나 주가 환율을 기초자산 또는 기초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초변수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하고요. 여기서 기초변수는 조금 전에 그죠? 이자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그랬고요. 최초 계약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미래에 결제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자, 기초변수를 대상으로 해서 금리나 주식, 통화 관련 상품으로 나눠지고요. 계약 방법에 따라서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 그 다음에 수합이 있는데 자, 배출을 구입하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선도거래예요. 근데 선도거래 하면서 옵션을 달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너무 낮으면 난 안 살 거야. 너무 비싸면 파는 사람이 안 팔 거야. 이런 옵션을 달 수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농수산물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정형화된 시장이니까 이것은 선물 거래가 되는 겁니다. 선물 거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선도거래는 장외 시장에서 개개인 간의 거래예요. 선물 거래는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게 선물 거래고요. 개별 거래,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가격의 형성은 처음에 계약할 때 딱 한 번만 형성되면 끝나는 게 선도거래고요. 매일매일 가격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선물거래가 되는 겁니다. 결제는 만기에 한 번 결제를 해주면 되지만 선물거래는 매일매일 결제가 된다고 그랬고요. 일일 정산이 선도거래는 없지만 선물거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시장이다 또는 뭐 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수합은 네 번째 수합은 통화 수합과 금리 수합이 있다. 이거는 서로의 능력을 교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서로의 능력을 맞바꾸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수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수합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론 시험 문제가 아주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계산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 문제 풀어 드릴 때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익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파생상품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파생상품이 첫 번째 매매 목적인 파생상품이 있고요. 매매 목적 파생상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가치 위험 회피 목적. 공정가치 위험 회피 목적인 게 있고요. 회피 목적. 자, 세 번째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현금 흐름 위험 회피 목적인 게 있어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목적인 게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해외 사업장. 순
투자 위험, 회피 목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 파생 상품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평가는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주고요. 평가 손익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얘네는 매매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공정가치 위험회피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준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네는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위험회피에 위험을 회피하려고 파생상품을 가입했는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게 있고요. 효과적인 게 있고 효과적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기타 포괄손익, 그렇지 않으면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단순 매매 목적이냐 아니면 공정가치 위험회피 목적이냐 현금흐름 위험회피 목적이냐, 즉 미래에 달러로 결제를 할 건데 달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게 현금흐름 위험회피 목적이에요. 이런 게 해외 사업장순 투자 위험회피 목적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모두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주면 돼요. 평가 손익은 매매 목적이나 공정가치 위험 목적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현금 흐름 위험회피 목적이다. 해외 순 투자 사업장 위험회피 목적은 효과적인 것은 기타 포괄손익, 그렇지 않은 것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상품 단원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계산하는 문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